예, 치과의사 송영곤입니다. 지금 오늘은 가립부의 두 번째 열쇠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백혈구의 일주 변화와 자율신경 지배에 대해서 일단은 운을 뗐습니다. 백혈구가 이제 백혈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임파구와 가립구, 그죠?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반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백혈구의 일주 변화. 일주 변화라는 것은 하루, 그죠? 하루 중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주 변화와 자율신경 지배.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게 자율신경, 백혈구가 자율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하더라. 여기는 이제 가립구가 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데요. 교감신경이 가립구랑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걸 얘기를 드렸고, 교감신경은 능동신경이고, 능동신경의 가립부에서 이제 이런 어떤 물질을, 세포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이렇게 방출하면 가립부에서는 그것을 딱 받아서 가립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가립부는 어디서 움직이겠습니까? 예. 골수 안에서, 그죠? 골수 안에서 이렇게 있겠죠. 골수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겠죠. 척추뼈에서 물론 많이 된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골수, 뼈의 중간에 있는 골수에서 가립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면서 가립부가 뭐 이렇게 더 많이 나오면서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일주 변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일주 변화라는 것은 하루 중에 변화인데요. 가립부를 우리가 어제 저번에 보여드린 설명 제목까지 알려드렸죠. 스카디안 리듬 뮤코사이트, 이 논문 1997년 논문에서 이게 설명하고 있고, 연구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사람의 혈액을 채취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립부가 이렇게 증감을 하는데 4시부터 새벽 4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새벽. 그래서 정오 계속 증가를 합니다. 계속 증가하는데 정오일 때 최고로 많다가 점점 이제 오후가 되면서 해가 이제 지면서 조금 감소를 하는 거죠. 감소해서 자정이 되면 그 수치가 최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해가 많이 뜨죠. 여명이라고 하는데, 해가 이렇게 뜨면서 해가 많아질 때 더 이렇게 해가 이렇게 많아질 때 했다가 해가 한참 지고 해서 이제 깊은 줄어들게 되더라. 어떤 해와 동선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가립구는 저번에 시소 관계라고 설명드렸죠. 임파구와 가립구는 이제 시소 관계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중에 지렛대가 있고 가립구가 있으면은 가립구와 임파구가 이렇게 가립구가 적을 때는 임파구가 많고, 가립구가 반대로 가립구가 많을 때는 임파구가 줄어든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우리가 혈구 세포 숫자를 봤을 때는 물론 크기가 작지만 적혈구가 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가립구가 뜨문뜨문 이렇게 있게 되는데, 우리가 동맥혈관에 있을 때 잘 안 뜨네요. 동맥혈관도 있고 정맥혈관도 있죠. 그래서 여기 그림이 뜨면은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것은 동맥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정맥이고, 동맥에 산소가 더 많죠. 산소가 여기 폐로부터 들어와서 동맥혈관 가득 채우고 온몸의 순환을 거쳐서 정맥을 따라서 다시 이렇게 심장을 모여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백혈구 중에서 가립구는 이제 활력을 일으킬 때 이렇게 시간에 증가되는 거죠.
이뿐 아니라 운동 중에도 증가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밤이 비록 밤일지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라도 운동을 하게 되면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은 가리구가 증가한다. 지금 이런 사실들은 가리구가 우선적으로 움직이면서 약간 능동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파구가 많아지면 뭐 가리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가리구가 적을 때 임파구가 늘어날 수 있고 가리구가 많을 때 임파구가 줄어들 수 있어서 요거를 이제 시소 관계로 해석을 한 거죠. 시소 관계. 그래서 가리구랑 임파구를 합치면은 비교적 일정하더라.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뭔가 백혈구라는 비율, 우리가 적혈구가 있을 때 백혈구가 비율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비율을 여기 안에서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지더라 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라는 것이 이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 이것이 우리 몸의 어떤 신체의 어떤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 얘기를 하나 설명을 드렸는데요. 산소 경쟁적 환경. 제 논문의 주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염증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이 산소 경쟁적 환경, 이 가리구가 만드는 이 산소 경쟁적 환경이라는 거는 가리구는 산소를 분해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우리 몸은 심호흡을 통해서 그죠? 적혈구에 산소를 불어넣으려고 하죠. 그래서 산소 경쟁적 환경이 생기는데 이 환경이 활력을 만들어내고 이게 낮에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리구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늘어들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건강한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 가리구의 비율을 조사를 해봤어요. 백혈구의 비율을 조사해 봤는데 가리구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리구가 60 그리고 임파구가 35%. 백혈구의 비율 중에서 가리구는 60, 임파구는 35예요. 그리고 가리구가 너무 증가된 스타일의 사람도 있고 임파구가 증가된 사람의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리구 우세 그죠? 가리구 우세인 사람들은 가리구가 70에서 75%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파구가 확 떨어지죠. 반대로 임파구 우세인 사람이 있습니다. 임파구 우세인 사람은 가리구가 55까지 떨어지고 아마 55까지 떨어지면 그때 말씀드렸죠. 활력이 아주 그냥 없는 좀 힘이 빠지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 임파구 40%. 임파구가 많은 우리 이 임파구가 이 B셀, T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번에 임파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임파구 두 종류, 가리구가 있고 임파구 두 종류가 있는데 임파구는 제일 대표적인 게 B셀하고 T셀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비율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저번에 이 가리구는 낮에 증가하고 임파구 B셀과 T셀들은 밤에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그 연구 결과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임파고라는 게 이게 이제 T셀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B셀보다는 이제 이런 T셀이 암세포와 뭐 이런 면역과 이 염증을 이렇게 해소하는 해소와 관계되는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파고 중에 T셀이 있는데 임파고가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죠. 여기는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경우고요. 이런 환경이 좋겠죠. 예, 좋겠죠, 그죠? 너무 활력이 또 없는 게 문제인데, 이제 또 줄어드는 건 이제 이런 가리구의 비율이라는 거는 이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아직 우리가 면역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가리구의 비율, 이 활력을 나타내면서 막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잠도 안 자고 살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요.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번에 두 번째 열쇠를 말씀드릴 때 그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열쇠는 낮에 이렇게 가리구가 증가되는데 밤에 이 많던 가리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될 때 어디로 가는가인 거죠. 밤에. 이제 이게 미스테리였던 거죠.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정당한 좋은 얘기를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활력을 나타낼 때가 아닌 상태를 바로 레스팅 상태, 그 휴식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레스팅 스테이트. 이런 문제는 이제 의학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가리구의 수명과 가리구의 수명을 찾으려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 가리구의 숫자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구가 일어나는데,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조금 관련성을 가졌어요. 왜냐면은 연구를 하는데 가리구가 있다가 이렇게 막 사라지고 이러면은 정확한 수명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이렇게 갑자기 혈류, blood circulation, 우리가 이런 blood circulation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몸에 혈관이 이렇게 있을 때 혈관에 있는 곳에서 대체로 그래도 말초혈관 쪽에서 이렇게 채취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블러드 서큘레이션이 사라지면은 반감기나 수명을 구하는데 에러가 많이 생깁니다. 에러가. 그래서 2010년에 이 논문에서는 이게 이제 인비보 라벨링, 제목이요. 인비보, 찾아보실 분은 이제 찾아보시라고 제목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인비보 라벨링 with H2O 해가지고 뭐 휴먼 뉴트로필, 호중구죠, 그죠? 라이프 스팬이 5.41 이렇게 해서 5.41을 구했다. 이 논문의 앞쪽에 소개 부분에서 이렇게 도입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리구의 수명을 정하는데 어떤 거는 8시간, 그래서 반감기가 8시간이니까 하루가 안 된다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1.5시간까지 나온 것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추정한 건데 이 가리구들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같다. 그것이 실험에 에러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리구의 평균 수명이 5.41이라는 이런 논문을 이 사람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내용을 또 보시면은 또 더 흥미로우시겠지만
가리구가 활동하지 않고 활력을 나타내지 않을 때, 휴식할 때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지금 주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려는 건데, 이제 가리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있죠. 네. 그런 사진인데요. 어디에서 가리구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뭐 갇혀 있다거나 모여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여 있는 거 하니 렁이나 폐랑 폐, 간, 대중강인데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비장, 그리고 골수 이런 데 그죠? 안에 얘들이 재빠르다고 얘기했죠, 그죠? 싹 움직여가지고 이게 모여 있는 것 같다. 이게 휴식기 동안에 모여 있는 것 같다. 이런 추정을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5.41이 나왔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문제가 안 되게끔 많이 했다. 이런 얘기죠. 네. 뭐 정확한 수명은 정확하게는 아직도 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뭐 한 이틀에서 3일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실제로 가리구의 수명은 골수에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린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산소 경쟁적 환경에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가리구들은 빨리 죽을 가능성이 있다.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죠. 그 산소 경쟁적 환경에서 가리구는 그리고 또 뭐 편안한 산소가 많은 환경도 있을 수 있겠죠. 활력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가리구는 생명을 단축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가리구가 이렇게 폐랑 간이랑 비장, 봄내로우, 그 다음에 골수에서 숨어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조사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거를 가리구가 워낙 빠르고 이러니까 실험을 해서 활용하기가 되게 힘들죠. 이렇게 지금 많은 어떤 사람 운동할 때 갑자기 70에서 75%까지 증가되고 줄어들 때는 이렇게 15%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어디에 숨을 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맞춰 있다가 골수에서 금방 생산해낸다는 것도 힘드니까요. 어디 숨을 데가 필요하지 않느냐. 갑자기 이렇게 활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디 쫙 있다가 쫙 나오지 않느냐. 그게 이거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것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반산소적 환경이다. 가리구는 반산소적인 환경을 좋아한다. 그래서 산소가 많아지면 확 숨었다가 아니면 활력을 나타낼 때는 산소 경쟁적 환경에서 이제 자신을 투신하게 되겠죠. 소모적으로 될 수 있는데 편안하고 산소가 많은 환경에서는 가리구가 이렇게 숨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가리구가 활개를 친다. 그죠? 그러니까 마치 혈류 세포지만 우리 몸과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런 자기 개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산소적이기 때문에 개수가 감소할 때 모여 있으려 하지 않을까. 만약 이렇게 가리구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주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활성산소가 나오겠죠.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얘들이 생존하기 유리한 환경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주변에 몰리는 겁니다. 그럼 얘들도 이 반산소적이고 산성 환경,
low pH 산성 환경에서 생존율을 높이려고 할 수 있죠. 그럼 개수 감소 시 활력을 쓰지 않고 이걸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이 혈관 전체에 아주 가립구가 있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막 늘어나면서 온 그 혈관을 가립구에 마치 가립구의 시대, 네? 가립구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죠? 가립구의 시대. 뭐 마치 점령을 하듯이 온 몸의 혈관을 점령하고 또 열심히 골수에서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자신의 그것을 있잖아요. 점점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쪼그라질 때는 우리 때가 아니라 그러면 온통 숨고 난리가 나는 거죠. 네, 사라질 수 있다. 어디로 몰리는 것 같더라. 근데 이제 이 2010년 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폐나 간이나 비장이나 골수, 그죠? 골수에서 유지가 될 수 있거나 정체가 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골수에서 이렇게 골수라는 거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설명드리면 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깥이 이게 다 뼈예요. 바깥이 다 뼈로 이렇게 단단한 뼈인데 속에 보면 이렇게 뼈들이 들어차 있는 것도 있지만 가운데 중간에 부분에는 비율이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은 피가 들어있어요. 피가. 네, 그 피가 골수라는 건데 거기서는 보통 우리 circulation이라고 하는 혈류 여기 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그 혈류하고 좀 이렇게 사람의 혈류하고 구분된 공간이라는 거죠. 구분된 공간인데 circulation이라고 하는데 자 circulation 구분된 공간인데 이 구분된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이제 좀 더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많은 연구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리텐션, 정체 내지는 유지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새로 나오는 것들이 일단 줄여야 되겠죠. 새로 가립구가 생기는 게 가립구가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혈류에서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뭐 새로 만들어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정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골수에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혈구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 스템셀로부터 여러 가지 혈구 세포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이 골수에서는 많은 임파구, 가립구, 그다음 적혈구까지 생성이 되는데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이 골수에서부터 이 가립구가 뭐 어떤 때는 이걸 만들 수 있고 이걸 만들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립구가 만들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들 유지를 할 것이다, 정체가 될 것이다,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블러드 이제 circulation 그 혈류 쪽으로 이 가립구가 나오는 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게 될 것인가? 줄어들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골수 쪽에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쏠려 있다는 얘기죠. 폐나 간, 비장 같은데 가립구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지가 되어 있다는 거는 아니 많다. 근데 빠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몰려 있는 거죠. 그쪽에 몰려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존재하면서 자기 수명을 재촉하고 있겠죠, 그죠? 서큘레이션 남아 또 혈관 산소 쪽에 많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지금 조금씩, 그지? 죽어갈 것이고, 아니면 이제 이런 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골수라는 공간은 가립구가 모여 있게 좋은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지가 되고 뭐 골수에서 더 이상 안 나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골수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왜냐면 여기서는 가립구가 생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닫혀있는 폐쇄 공간이에요. 주변에 공급하는 혈관이 있긴 있지만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산소가 적은 환경을 만들기 유리해요. 이 서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든 혈관들이 막 엄청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막 활발하게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산소가 없는 환경 어떤 고립된 공간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골수 쪽에 많이 있고 간과 비장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혈구세포가 파괴되고 가립구도 파괴되는 곳이에요. 파괴되려는 곳, 생성되려는 곳에 얘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몰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폐, 이거 폐 잘 보셔야 되는데 폐는 또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동맥이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정맥을 통해서 산소로 들어가기 전에 폐를 이제 심장으로 가기 전에 그죠? 심장에서 다시 폐로 가죠. 폐로 가서 가장 우리가 산소가 적은 산소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죠? 동맥에는 많이 있다가 심장 전체는 많이 있다가 온 끝까지 갔다가 갈 때 이제 심장에 도착하는 피는 산소가 많이 없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가 될 겁니다. 그 피가 폐로 가가지고 폐에서 다시 산소를 만나서 바뀌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새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 폐는 어떤 환경이 되겠습니까? 산소가 가장 적은 곳이 되겠죠. 산소가 가장 많은 곳도 되기도 하지만 산소를 만나기 직전에는 가장 산소가 적은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 이런 부분에 있다고 나와 있는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근거 자료는 15, 16번이라는 참고 자료인데요. 15, 16번 자료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이 논문을 찾아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요. 뉴트로필 그 류코사이트가 이게 폐에서 좀 트래픽 현상이 일어나더라. 교통 정체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왜 교통 정체가 일어날까요? 같이 살려고 서로 모여 있는 거라는 거지. 제 의견이라는 거죠. 반산소적이고 산성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산성 환경을 구축한 곳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앞에 활성산소와 얘기 드렸던 반산소적 상황과 일치하게 된다. 반대로 이제 가립구가 활력이 만약 이렇게 정진될 때는 가립구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온몸에 그죠? 동맥에도 가립구가 늘어나고, 그죠? 정맥에도 물론 늘어나겠지만 뭐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령을 해가요. 온몸을 점령해 갑니다, 그죠? 점령해 갑니다. 심한 경우에 백혈병 같은 거 걸리면요, 온몸을 점령하기 위해서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가립구가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골수에서 백혈구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다 만들지도 못한 백혈구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막 튀어나와가지고 온 혈관에 백혈구 수치가 엄청나게 증가되죠. 이게 백혈병이라는 거죠. 점령을 하는 겁니다. 점령. 가립구의 시대. 이 말을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립구의 시대. 가립구의 시대는 우리 몸에 단순간에는 어떤 굉장한 에너지를 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위험할 수 있는 좀 잘못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프스팬 아까 이런 이야기들이 라이프스팬하고 뭐 이렇게 가립구의 수명 아까 관련된 얘기도 아까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수명 가립구의 생존 기간 그렇죠? 생존 기간이 이런 가립구가 처해 있는 현실하고 많이 관련이 있더라. 이 조건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가립구가 많아지는 질병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지 않을까. 그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가립구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개별성을 가지고 우리의 그 질환들 중에서 가립구가 증가되는 질환이 급성 염증이 있을 때 가립구가 증가되는데요. 가립구 같은 경우에 염증이 있을 때 급성 염증도 있고 만성 염증도 있죠. 급성 염증 같은 경우에는 뭐 가립구가 증가되는 건 수치적으로 드러나는데 가립구 증가증 같은 경우에 만성 염증이 있을 경우에 만성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증가가 사실 눈에 잘 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만성 염증이라는 거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만성 염증이 있을 때 이것이 이게 빨갛게 되고 붓게 되고 막 열이 나고 이렇게 돼가지고 통증 생기고 그죠? 이 통증이 왜 생기냐고 하니 이 통증은 pH 산도가 떨어져서 그래. 산성화돼서 산성이 되면 pH가 떨어지면 산성이 되면은 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뭔가 몸이 편안하지 않을 거죠.
그래서 산소 경쟁적 상태, 아까 설명드렸던 산소 경쟁적 상태가 일어나면서 심할 때는 아주 그냥 격렬하게 타오르죠. 제가 이제 산소 경쟁적 상황, 이것이 제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염증의 정의에서 있잖아요. 핵심적인 용어고, 결국 가리구가 만들어내는 염증이라는 것은 산소 경쟁적 상황이다. 만성 염증에서 이게 증가된다. 우리 몸의 일부에서 만성 염증 하나 있다고 해서 얼마나 증가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게다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가리구가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적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편차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리구가 이 만성염증에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어떤 CBC라든지 이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찾아내는 것들이 별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각 개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리구의 수준과 이렇게 하루에 그죠? 일주기로 해서 하루 주기로 해서 이렇게 증감을 하는 그런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만성염증이 생기게 될 때 이 가리구가 이제 가리구가 증가되게 소폭 증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비록 우리가 검사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주목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거를. 가리구가 증가될 수 있다. 가리구의 증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리구의 첫 번째 열쇠에서 말씀드렸던 활력이죠. 활력이 많다는 활력을 내려면은 가리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가리구가 증가될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증가될 때는 가리구의 수명도 전체적으로 가리구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가리구의 수명도 길어지고 생성량도 많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가리구의 증가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지만 그 가리구의 증가는 좀 모호하다. 가리구의 증가가 급성 염증이 아닌 경우에는 좀 모호성과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거죠. 사람마다.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가리구 증가증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가리구는 모여 있으려고 한다. 그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산소로 인한 피해를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가리구고, 낮은 pH와 산소가 적은 환경을 자꾸 구축하면서 서로 모여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 지금 가리구의 어떤 이런 실험적 자료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고, 가리구가 반산소적이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아주 단세포 생물처럼 자기들끼리 어떤 있잖아요, 그죠? 마치 필요악처럼 없어서는 안 돼. 우리 몸에 필요악 없어서는 안 됩니다. 경쟁심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상태의 어떤 가리구가 있다. 이것이 이제 본질이고요. 부교감, 그러니까 밤에는 가리구가 이런데 숨어 있는데, 제가 볼 때 만성 염증이 또 가리구의 피난처가 하나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만성 염증을 하나 가지게 되면, 어떤 만성 아니더라도 어떤 염증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가리구가 그쪽에 이제 피해 있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리구가 피할 곳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리구가 증가되어 있다는 뜻이죠. 가리구가 피할 곳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가리구가 증가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리구의 업그레이드, 가리구 증가, 가리구의 업그레이드 상태에 이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활력이 넘치고 뛰어날 것 같지만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필요악, 그죠? 필요하다. 일단 다음에 이제 가리구의 세 번째 열쇠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세 번째 열쇠는 또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또 젖산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